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중소기업이 한계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상호금융권 최대 금융사로 꼽히는 새마을금고가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PF 우려와 급증하는 연체율이 자금 이탈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2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BTS의 10주년 기념 행사를 기점으로 치킨 프랜차이즈점 매출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치킨업계 외국인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윤재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업 생존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현장에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벼랑끝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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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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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여한 15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에 처해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임금으로 적용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부담은 더 커졌다는 의견입니다. 예전과 다를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까지 무산되면서 실망이 더욱 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고용 감축을 하겠다는 조사가 나온 만큼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장은 단일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상호금융권 최대 금융사로 꼽히는 새마을금고가 최근 이 같은 부실 우려 중심에 섰습니다. 관련 내용 민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마을금고가 위기론이 언급될 정도로 복합적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먼저 고객 자금 이탈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2월 말과 비교해 단 2달 만에 7조 원 가까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 잔액이 2달 연속 감소한 것은 2011년 3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기간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 예금 잔액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 현상입니다. 금융권에선 부동산 PF 우려가 자금 이탈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을 보면 2019년 말 1,694억 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5조 5,079억 원으로 90배가량 폭증했습니다. 급증하는 연체율도 자금 이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의 올 1분기 연체율은 5.34%였는데 지난달 21일 기준 연체율은 이미 6%를 돌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집계 전인 올 2분기 연체율은 6% 중반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우려가 커지면서 새마을금고도 이자 탕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자 탕감 기준을 두고 큰 논란도 예상됩니다. 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승인으로 연체계좌에 대한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상적인 이자까지 포함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자 탕감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 시행이라며 타 상호금융권과 비교해 조치가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 자금 이탈과 관련해선 4월 말 통계 자료가 기반이고 5월 들어서는 회복세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연체율이 높은 30개 금고를 특별 점검하고 중앙회와 정기회의를 갖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협, 농협, 수협 등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유독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다시 관리 사각지대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21조를 투자합니다. 특히 전체 투자의 60% 이상인 73조 원을 포항과 광양 등 국내에 투자해 국가균형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힘을 보탠다는 계획인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오늘 2030년까지 총 12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포스코는 그룹의 근간이자 경쟁력인 철강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모빌리티를 견인할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그룹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수소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합니다. 7대 핵심 사업 중심의 성장을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라는 그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전체 투자의 60% 이상인 73조 원을 포항과 광양 등 국내에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이번 포스코그룹의 국내 투자로 생산 유발 효과 연간 121조 원, 취업 유발 효과 연간 약 3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관련 산업의 구조적 변곡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이날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준공 50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철 보국을 넘어 우리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순위에서 13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 증가 덕인데요. 이들 회사는 더욱 공격적인 투자로 혁신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 6,089억 원. 전망치이긴 하지만 상장사 261곳 가운데 1위입니다. 기아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조 9,8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4%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1분기 나란히 영업이익 1, 2위를 기록한 현대차와 기아는 2분기에도 연속 1, 2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반기까지 1, 2분기 실적을 이어가면 현대차 기아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 사상 처음 2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은 자동차 판매량이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4월에서 5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보다 7.9% 증가한 68만 4,051대를 팔았습니다. 같은 기간 기아도 11.3% 오른 52만 7,990대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고부가 차종인 SUV 판매 비중이 현대차와 기아 모두 50% 이상 차지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견조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기술 투자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모터웨이에 따르면 현대차는 2032년까지 35조 8천억 원을 전동화에 투입해 2030년에는 200만 대 규모의 전기차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동화를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각적인 투자를 통해 전동화 톱티어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해 8월 포티2닷을 인수했습니다. 이 밖에 로보틱스 랩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로봇 사업에도 적극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예. 자, 500도 보이고요. 112도 보이고 242, 3 보이는데요. 오늘은 가장 적은 숫자죠. 3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3을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 이제 대기업부터 중소 중견기업까지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일단 유상증자 단행하는 기업들과 이유를 좀 짚어보고요. 유상증자가 무조건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호재와 악재의 이유들을 좀 구분을 해보고요.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통상 3자 배정으로 진행되는 유상증자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숫자 3자 배정에 3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 엄청난 유상증자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CGV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들 수 있겠죠? 예, 두 기업 짚어주셨는데요. CGV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에 무려 1조 20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을 합니다. 이 중 5,700억 원이 주주 배정, 4,500억 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되는 신주가 무려 7,470만 주에 달합니다. 현재 발행 주식수의 1.5배에 달하는 만큼 아무래도 오버행 우려 그리고 주식가치, 주주가치의 희석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그룹사 CJ 지주사의 이번 참여는 굉장히 소극적인데요. 주주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 후에 가뜩이나 좋지 못하던 CGV 주가는 2008년 수준까지 돌아갔고요. 오늘은 그나마 올라서 1.08% 올랐고요. 9,400원의 거래를 마감했지만 10,000원 이하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 23일이죠. 1조 1,777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는데 신주 발행 주식 수가 현재 발행 주식의 8.9%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을 짚어드리자면 일단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택했다는 것 그리고 자금의 용도 중 일부가 채무 상환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경영 실패를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 들을 수밖에 없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기업의 이익 챙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네, 유상증자에 나선 바이오 기업들도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예, 유상증자를 바이오 기업들이 이번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기업들이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LNK 바이오, 클리노믹스, PCL, CJ 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SD 바이오센서 등 모두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건데요. 일단 바이오 기업들의 대다수는 작년부터 금융위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전환 사채 등 이른바 메자닌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차환 발행이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로 눈을 돌린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증자 목적을 보니까 운영자금 조달, 채무 상환 등입니다. 즉 지금 당장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자금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고 신약 개발 등의 성과가 지금 나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부 투자 유치도 좀 어렵고요.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자를 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사례도 나옵니다. 진원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박영근 대표 지난해 총 94억 원의 급여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매출은 불과 487억 원에 불과합니다. 총 매출의 20%를 대표가 월급으로 연봉으로 수령을 해간 거고요. 문제는 이 회사가 18년 연속 적자 회사라는 겁니다. 올해도 810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주들의 증자를 통해 경영진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 이런 원성도 나오고 있고요. 진단키트로 굉장히 유명한 SD 바이오센서 역시 3,100억 원의 자금을 유상증자 통해 조달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을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 인수대금을 갚기 위해 사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비판이 나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성과급 잔치하다가 이제 와서 주주들에게 손 벌리냐 이런 원성도 듣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유상증자라 하면은 보통 종토방이나 이런 데 보면 주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쵸? 그런 단어잖아요. 예. 근데 유상증자가 꼭 나쁜 건가요? 네. 진짜 궁금하셨나 봐요.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꼭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기 좀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땡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빚을 지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빚을 안 지고요. 굉장히 좋은 행위라고 기업 입장에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신규 사업 등에 활용이 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주가에 좋을 수도 있지만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무 상황이나 한마디로 빚을 갚는 데 쓰이거나 당장의 생활 자금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요. 주가 하락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당연히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주 인수권부사채나 CB 이런 정상적인 기업은 이런 방향, 이른바 매자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분위기 때문이고요. 한마디로 회사가 어려워서 투자금을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손 벌리면서 회사 존속을 위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좋아할 주주는 당연히 없겠죠. 특히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보시면요. 정확히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방향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자금이 또 있을 겁니다.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할 텐데 이걸 외부 투자자를 통해서 수혈한 뒤에 회사가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유상증자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30일 에코프로 종속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운영 자금,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해서 3,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국내 사모펀드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4,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에 힘입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신고가 90만 원을 뚫고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급등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또 경영진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전액 참여하는 사례도 신뢰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일 45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 발행되는 전액 최대 주주 김현태 대표가 100% 청약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주들은 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사 상황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경영진인데 그 경영진이 100% 떠안았다. 아무래도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죠. 네, 최근 유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많이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유상증자를 우리가 그냥 피해내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확률은 희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는 피하는 게 좋거든요.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항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피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로운 유상증자보다는 아무래도 채무상환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보금이 해당 기업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확인해서 현금 흐름은 어떠한지 그리고 몇 개 분기 연속 적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보면 이 기업이 돈을 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어느 정도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이 최근 트렌드와 맞아서 외부 투자를 받기 용이한지 등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부채가 많다면 선뜻 사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단행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7월은 숨고르기 장세 속 실적주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유망한 업종과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7월 코스피 전망치는 2,400에서 2,732선. 7월 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와 연준의 정책 방향, 금리 흐름에 좌우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선 미국의 긴축 강화 조짐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7월 FOMC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에선 실적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익 개선이 본격화되거나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종목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자동차주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는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업종으로 반도체를 꼽으며 외국인 매수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 달 사이 10%가 넘게 상향됐습니다. 이에 하나증권은 애경산업의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JYP 엔터테인먼트, 농심, 티웨이항공, 두산바켓,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상향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BTS 10주년 기념 행사였던 BTS 페스타 이후 외국인 방문 비율이 높은 명동의 치킨 프랜차이즈점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BTS의 팬들이 한국을 찾으며 K치킨의 인기가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명동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대다수의 손님이 외국인입니다. 명동에 위치한 다른 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이 다소 지난 평일 낮 시간이지만 꽤 많은 외국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매장의 점주는 평일과 주말을 막론하고 매장을 찾는 외국인 고객의 비중이 전체 손님의 8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에 그렇게 대기가 있고 그러진 않았는데 저녁 한 8시쯤 되면은 고객님들이 저녁 식사 시간이라 그런지 약간 대기도 있고 그때 좀 체감을 해요. 명동에 위치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점포 매출은 BTS 10주년 기념행사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BTS의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던 6월 17일에서 18일, BBQ의 주말 매출은 전주 주말 대비 18.3%, 전월 주말 평균 대비 19.4%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BHC의 명동점 매출 또한 전주 주말 대비 10%가량 상승했습니다. 매출 상승은 행사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다음 주인 6월 24일에서 25일, BBQ와 BHC의 매출은 각각 전주보다 19.4%, 15% 올랐으며 지난주의 매출 역시 행사 다음 주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K치킨이 외국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던 상황 속 BTS의 1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소비자 접점이 확대되며 매장을 찾는 외국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BTS 페스타엔 1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모인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 방한 외래 관광객은 86만 7,13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는 392.9% 증가했지만 지난 2019년 5월과 비교하면 아직도 41.6%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리오프닝으로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명동거리에서 K치킨을 찾는 외국인 손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통비 지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피해갈 수가 없겠죠. 교통비를 절감하는 알뜰 교통카드가 이달부터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로 바뀌면서 혜택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아낄 수 있는 알뜰 교통 플러스 카드 신규 발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알뜰 교통 플러스 카드는 국토교통부와 카드사들이 지난 2020년부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 지급하고 카드사가 추가로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먼저 집에서 알뜰교통 카드 앱을 열고 출발하기 버튼을 누른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목적지에 도착해 도착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쌓입니다. 사용자가 꾸준히 늘자 국토부는 이번에 마일리지 적립 횟수와 적립금을 늘렸습니다. 적립 횟수는 기존 44회에서 60회로 최대 적립금도 6만 6천 원으로 늘어 연간 79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량과 이동거리에 따라선 한 달에 2만 원 가까이 더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 지난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들은 대중교통비 지출액을 한 달 평균 21.3%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휴금융사도 추가됐습니다. 기존 6곳에 7곳을 추가해 모두 1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카드사별로 혜택과 한도, 필요한 이용 실적이 달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와 전월 사용 실적을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는 대신 체크카드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큽니다. 이번 혜택 확대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늘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